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예. 코로나 덕택에, 그죠? 코로나 덕택에, 코로나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도 그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사실은 좀 꽤 오래됐죠. 1994년도에 출간되었으니까 벌써 올해로 26, 7년 되고 있는 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란 책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며 하는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다 있습니다. 그죠? 책에 다 있으니까 차근차근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파동 이론이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저는 장담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는 절대로 제가 쓴 책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내용들을 책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장담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책을 한번 잡으면 그냥 읽다가 밤샜네 하는, 밤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책이긴 뭐 솔직히 책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간 책이 상당히 재밌게 쉽게 읽히니까, 그리고 주식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PPT 화면을 봐가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랄프 넬슨 엘리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랄프 넬슨 엘리어트 187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지금 이제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만은 19세기 말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미국 태생이고요. 미국의 로스안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부 지역이었죠. 그 당시 로스안젤레스, 미국의 서부 지역은 무엇이 발달했느냐 하니까 당연히 소위 골드러시 때문에 그 금광을 찾으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서쪽으로 몰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물자와 동쪽에 있는 물자를 서로 연결하는 철도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어떤 철도 산업이 발달했느냐? 물장사가 유행이었습니다. 물장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웰스파고 은행 같으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시면은 깽단에 와가지고 이제 주로 폭파하는 소위 강도가 나타나는 강도 피해를 받는 은행이 웰스파고 은행인데, 그 웰스파고 은행이라든지 또는 지금 제가 다녔던 JP모간 체이스 은행 같은 경우에 초창의 출발점이 동부 지역에 있는 물을 서부 지역에다가 파는 물장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물이냐? 서부 지역 로스안젤레스는요, 1년에 강우량이 한 5mm, 10mm도 안 되는 사막 지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철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어트도 그 당시 가장 첨단 산업이었던 철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철도 관련해가지고 근데 선로공, 전보수, 배선공, 지표원 등등의 소위 그 블루칼러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뜻한 바 있어. 내가 이 블루칼러 일을 하기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철도 회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철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급기야 중남미에 있는 그 철도 회사의 회계 담당 중력으로 초청을 받아서 중남미란 말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멕시코 그런 나라에서
한 십몇 년 동안을 철도 담당, 회계 담당 중역으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리죠. 그래서 엘리어트의 그 비블리오그래피 그 생애를 읽어보면은 중간에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3번의 죽을 고비를 잘 넘겼기 때문에 살아남긴 했는데 결국은 몸이 쇠약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고향인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죠. 자, 나이 한 45에 돌아오는데 이제 앞으로 살 일은 좀 남아있긴 했습니다만은 참 난감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어트가 한 일이 뭐냐니까 과거 70년 동안의 미국의 다우지수 움직임을 그래프로 일일이 그려서 그것을 자신의 집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는 거기서 주가의 움직임에서 뭔가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법칙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투자 전문 잡지로서 상당히 명성이 높았던 소위 Financial World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 해밀턴 볼턴이라는 사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엘리어트라는 사람인데 과거 70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에서 자연의 법칙, 주식시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회사에 뽑아준다면 나의 탁월한 그 주식시장의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내죠. 해밀턴 볼턴이 편집장이 그거를 보고는 엘리어트를 자기네 회사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밀턴 볼턴이 운영하고 있던 그 파이낸스 월드가 운영하고 있던 펀드의 일부를 엘리어트가 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엘리어트는 거기서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식을 운용하고 또는 책을 쓰고 하다가 언제죠? 1948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엘리어트가 죽은 다음에 엘리어트가 남긴 책이 딱 2권이 있는데 그 2권의 책은 어디를 보더라도 그 일반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되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책을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뒤에 보시면은 판권 안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고 몇 세고 정가가 얼마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엘리어트가 남긴 2권의 책에는 어디에도 출판사 이름이라든지 또는 정가라든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엘리어트는 자신의 이론을 책으로 남기고 싶어 했는데 반면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잘 맞았으니까 그 이론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고요. 그래서 타협 끝에 엘리어트가 자신의 이론을 자비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2권의 책이 흘러서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처박힙니다.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로버트 프렉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서가 안에서 그 엘리어트가 남긴 책 2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읽습니다. 탐독합니다. 그리고는 주식시장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토대로 해서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도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블랙 만데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장중에 몇십 프로 추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의 주식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말했느냐. 미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금융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기업의 실적은 나아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믿던 로버트 프렉트는 그게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볼 때 이러저러 하여서 주가는 조만간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테니 빨리 주식시장을 떠나라 라고 예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죠? 엘리어트가 맞았죠. 로버트 프렉트가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블랙 만데이를 예측했던 이론이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흘러서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소개되게 되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증권사에 다 다니면서
그죠? 다니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94년 말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느 정권회사, 사실 그 정권회사 지금은 다 합병돼가지고 사라진 정권회사긴 합니다만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한일정권회사라는 정권합니다. 대한항공그룹이었습니다. 그 한일정권 그 10정 강당에다가 직원들 다 모아놓고 엘리어트 파동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 봅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당시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세어보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현재 주식시장은 마지막 상승 파동의 다섯 번째 파동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주식시장은 이제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이야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옵션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요. 인버스, 곱버스라 말하는 ETF도 있고요. 많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everybody happy, 주가가 떨어지면은 everybody unhappy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권회사 직원들, 제 강의를 누가 듣습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증권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예측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더니 어떤 분 한 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 누구누구는 어떤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그러고 누구누구는 얼마까지 간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앞으로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주식이 떨어진다고 그러느냐. 혹시 주식 투자했다가 뭐 억하심정이 있느냐, 손해봤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있고요. 저도 주식이 오르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믿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보다시피 방금 카운트 했다시피 다섯 번째 파동 아닙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지금 주식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제 생각이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저도 꽤 젊을 때니까, 그죠? 상당히, 그때 생각하면 상당히 호의 있는 이야기를, 아주 겁도 없는 이야기를 한 셈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날이 꼭지였습니다. 그날이 94년 11월 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00을 살짝 1420까지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도 주가가 쭉쭉쭉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후에 주가가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1994년도에 1400 하던 주가가요. 우리나라가 IMF를 만나서 1998년도에 277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엘리어트 파동이 널리 소개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벌써 한 10분쯤 지났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슬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고자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책에서 다 보시기를 하고요. 그냥 파동이란 게 이런 거다 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그래서 파동 이론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엘리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을 거야. 만약에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질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법칙이 없으면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도로교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차들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달리게 되어 있고요. 신호등은 파란 색깔이면은 직진하고, 화살표다 하면은 우회전을 하고, 빨간 색깔이면 서고, 옐로우가 나오면은 뭔가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어떤 차는 중앙선의 왼쪽으로, 어떤 차는 오른쪽으로, 어떤 차는 빨간불인데 직진하고, 어떤 차는 노란불인데 좌전하면 길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지만 길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만상, 근데 탱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그죠? 수성, 금성, 지구, 수금, 지화, 화성, 목성 등등등의 이 행성들이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봄이 오는가 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는가 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는가 하면 겨울이 오며, 겨울이 오면은 어김없이 그 다음에는 봄이 오게 되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모든 사이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시장도, 또는 외환시장도, 선물시장도, 모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시장도 삼라만상의 자연의 일부라면 그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할 거다. 이게 엘리어트가 말하는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엘리어트는 그것을 파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트가 생각할 때 모든 시장의 가격 움직임은 항상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을 그리고 1, 2, 3, 4, 5라는 5개의 파동을 그리고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을 그린다라고 엘리어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래프를 그리면 예컨대 최근에 그 집값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집값도, 아파트 가격도, 옥수수 값도, 밀가루 가격도, 모든 가격도 다 파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엘리어트의 원전에 보면요, 주식뿐만 아니고 예컨대 농촌 인구의 증감, 화재로 인한 피해액,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파동으로, 전력 생산량, 이런 것들도 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하긴 합니다만, 유튜브에 제 유튜브 어떤 분들이 댓글로 코로나를 파동으로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물론 저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저는 안 됩니다만은, 근데 엘리어트가 살아계셨다면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한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가격은 올라갈 때는 5개의 가격 파동과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할 그 숫자가 뭐냐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란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보다시피 1, 2, 4, 5, 8, 13, 21, 34, 55, 89, 144, 233 등등등 늘어나가는 수열을 말합니다. 이게 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느냐니까 레오나르도 드 피사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 12세기에 유럽 지역에 살았던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유명한 수학자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기로 예컨대 파스칼, 그죠? 피타고라스 정도가 유명한 수학자지.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수학자냐? 피보나치가 어떻게 유명한 수학자냐? 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피보나치는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는 어떤 숫자를 쓰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로마 숫자란 거 아시죠? 1, 짝대기 2개 2, 그죠? V로 쓰면은 5, X로 쓰면은 10. 이런 숫자가 사용되고 있던 유럽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0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 0, 1, 2, 3, 4,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숫자, 무슨 숫자요?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유럽에 숫자가 소개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수학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의 쓴 여러 가지 수학책 중에 하나가 리버 아바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버 아바치 라틴어인데 리버 아바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마 산술교본 정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한 쌍의 토끼가 한 달이 지나면 성장하여서 새로운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면 1년이 지나면
토끼는 모두 몇 마리가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니, 한 쌍의 토끼가 한 달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한 쌍을 낳는다면, 토끼가 낳는다면 1년 지나고 나면 12쌍이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 토끼가 있죠.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한 쌍의 토끼를 낳겠죠. 그죠? 딱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아버지 토끼는 다시 토끼를 또 낳겠죠. 근데 아들 토끼는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손자 토끼를 낳기 시작하죠. 그죠? 석 달째가 되면은 아버지 토끼는 여전히 토끼를 낳을 거고, 아들 토끼도 여전히 토끼를 낳을 거고, 그 다음에 석 달째가 되면 이제 손자 토끼가 커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증손자 토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달이 되면 아버지 토끼에, 아들 토끼에, 손자 토끼에, 증손 토끼까지 토끼를 낳기 시작하니까 토끼가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 토끼 숫자를 달별로 배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습니까? 최대는 한 쌍이, 그 다음 달까지 아직 안 컸으니까 한 쌍이 되는데,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새로운 토끼를 낳으니까 두 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세 쌍이 되고, 다섯 쌍이 되고, 여덟 쌍이 되고, 이렇게 커집니다. 1, 2, 4, 5, 8, 13, 21, 34, 55 등등등. 이 숫자를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재밌는 숫자의 법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컨대 1, 2, 3, 5, 8, 13, 21로 나타나 있는 각각의 숫자에서 앞의 숫자에서 뒤의 숫자로 나눠보죠. 1에서 1을 나누고, 1에서 2를 나누고, 2에서 3을 나누고, 3에서 5를 나누고, 8로 5를 나누고, 13으로 8을 나누고, 21로 13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눠보면은 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0.618이라는 숫자에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너뛰어서, 예컨대 3하고 3을 나누고, 그 다음에 2하고 5를 나누고, 3하고 8을 나누고, 5하고 13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뛰어서 숫자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 숫자가 점점 0.382라는 숫자에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618과 0.382를 가지고 우리는 재밌는 숫자 노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0.618을 빼면 0.382요. 1에서 0.618을 나누면은 1.618이요. 1에서 1.618을 나누면은 0.618이요. 1 나누기 2.618은 0.38이요. 1.618 곱하기 1.618은 2.618이요. 0.618 곱하기 0.618은 0.38이요. 등등등등등. 다시 말해서 0.618과 0.382 안에서 숫자가 뺑글뺑글 돌죠. 그죠? 자, 0.618과 0.382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니까, 혹시 여러분들 황금 분할 비율이란 거 압니까? 황금 분할 비율이 뭐죠? 인간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비율을 말하죠. 황금 분할 비율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을 예로 드시오.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또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1대 0.618입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밑변의 가로, 바닥하고 높이의 비율이 1대 0.618입니다. 인간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 바로 1대 0.618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호주머니 안에도 인간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신용카드의 비율도요. 신용카드도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정확하게 1대 0.618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인간의 눈에 1대 0.618이라는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그럼 그거하고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상관이 되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파동을 이야기한다면, 아까 이야기할 때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을 그리고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을 그린다고 했는데, 이럴 때
파동을 크게 나누면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나눕니다. 충격 파동이란 뭐냐? 그 파동과 한 등급 높은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정의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충격 파동이란 시장과 대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우리가 충격 파동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의 대세는 상승세인가요? 하락세인가요? 경제는 발전하고요.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실물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어차피 가격은 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시장의 대세입니다. 따라서 상승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충격 파동입니다. 어떻게 매기느냐? 1, 3, 5 파동입니다. 반면에 하락 파동, 충격 파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우리가 조정 파동이라 그러고 이것을 A, B, C로 파동을 매깁니다. 자, 그래서 파동에는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있는데 보다시피 충격 파동은 5개의 파동 1, 2, 3, 4, 5 중에서 특히 1번 파동과 3번 파동과 5번 파동이 충격 파동이죠. 상승세로 움직이니까. 반면에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하락세로 움직이니까 뭡니까? 조정 파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BC 파동은 1, 2, 3, 4, 5 상승 파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ABC도 조정 파동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항상 5개의 파동과 3개의 파동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파동을 나눠보면은 충격 파동은 각각 5개의 파동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컨대 상승 파동 하나가 있고 하락 파동 하나가 있는데 상승 파동을 나누면은 5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은 3개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그 상승 파동 5개로 나눠지는 파동을 좀 더 세분하면은 여기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1번 파동이나 3번 파동이나 5번 파동도 역시 상승 파동인지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5개의 파동으로 세분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동을 나누면은 파동의 숫자가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예컨대 상승 파동이 5개의 파동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하락 파동은 3개로 나눠집니다. 합해서 8개의 파동이 되죠. 근데 그 밑에 상승 파동 5개를 다시 한 번 더 세분하면은 모두 몇 개가 되느냐? 21개의 파동으로 나눠지고요. 반면에 하락 파동 3개를 다시 한 번 세분하면은 모두 13개의 파동으로 세분이 됩니다. 합해가지고 34개가 됩니다. 반면에 그 다음 단계로 상승 파동을 또 한 번 더 달게 나누면은 모두 몇 개가 되니까 89개의 파동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 파동은 55개의 파동이 됩니다. 모두 합하면은 144개의 파동이 됩니다. 잘 보면은 상승 파동 하나, 하락 파동 하나, 1, 1이죠. 합해서 2개죠.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들이죠.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이죠.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어떤 비율을 찾아내었죠? 그 숫자 간의 비율에서 황금 분할 비율을 찾아냈죠. 황금 분할 비율이 뭡니까? 인간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이 황금 분할 비율이죠. 황금 분할 비율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을 드시오.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혹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엘리어트는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이고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세분하니까 모두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황금 분할 비율을 찾아냈는데 황금 분할 비율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피라미드나 그리스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은 우리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위로 올라가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돌아간다면 어디와 닿습니까? 피라미드와 닿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디와 닿습니까?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닿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의 눈에 황금 분할 비율이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지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런 비율이 우리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결국은 말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이론에서 말하는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피보나치 비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황금 분할 비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모든 파동은 5개의 파동을 그리고 상승 파동은, 하락 파동은 3개의 파동을 그린다 라고 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요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 파동을 올라갈 때는 5개의 파동이고 내려갈 때는 3개의 파동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파동을 아무렇게나 매기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뭐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엘리어트에서 법칙이라고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딱 3개입니다. 뭐가 있느냐. 실제로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이게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인데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의 바닥 밑으로, 출발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예컨대 1번 파동이 예컨대 10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치자 이거죠. 그리고 1100까지 올라간 다음에 2번 파동이 이제 상승한 다음에 조금씩 조정을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이 2번 파동, 하락 파동이 1번 파동의 출발점이었던 1000포인트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예컨대 980포인트까지 빠졌다 라고 한다면 1000에서 1100포인트까지 우리가 1번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파동은 1번 파동이 아니고 따라서 1100에서부터 시작해서 980까지 빠졌던 파동은 2번 파동도 아닙니다. 파동을 우리가 잘못 매긴 거야. 새로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매겨야 됩니다. 1번 파동은 2번 파동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로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 다 상승 파동, 충격 파동이죠. 이럴 때 3번 파동은 제일 짧아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never be the shortest wave입니다. 가장 짧은 파동이어서는 안 된다. 세 개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파동은 시장이 상승세가 출발하는 단계. 그죠? 3번 파동은 잠시 쉬었다가 한참 상승세가 열을 받는 중간 단계. 5번 파동은 상승세가 막바지에 이른 단계가 5번이죠. 여러분 생각에 1번 파동, 출발점의 파동이 제일 길까요? 3번 파동 한참 추세가 열을 받아서 달릴 때가 제일 길까요? 막판에 파동, 상승 파동이 제일 길까요? 당연히 중간에 3번 파동이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3번 파동은 제일 짧아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꼬레비는 안 된다. 2등은 괜찮다. 이긴 합니다만 그건 원칙이고 현실적으로는 3번 파동이 제일 길다. Third wave is the longest wave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 올라가고 2 빠지고 3 올라갔다가 이제 4번 파동인데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는 겹쳐서는 안 된다. 영어로 never first wave should not be overlapped with first wave입니다. 1번 파동하고 4번 파동하고야 겹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절대 불가침의 법칙입니다. 소위 골든 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매길 때 이 파동을 우리가 매겨 가다가 여기는 1일 거야. 여기는 2일 거야. 여기는 3일 거야. 여기는 살 거야. 했는데 3이 제일 짧아. 이거 아니구나. 또는 요거 1일 거야. 2일 거야 했는데 2가 1m로 싹 내려갔다. 틀렸구나. 또는 1 좋아, 2 좋아, 3 좋아 괜찮았는데 4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1번 파동하고 싹 겹친다. 이거 틀렸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파동 계산의 8, 9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외에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뭐냐? 가이드라인은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아니고, 그죠? 절대로 반드시 기필코 지켜야 되는 법칙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되려는 확률이 높다 정도로 이해할 만한 법칙들입니다. 첫 번째로 파동 변화의 법칙입니다. 뭐냐? 파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냐? 자, 파동 변화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번 파동과 4번 파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같아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파동 변화의 법칙입니다. 근데 2번 파동이 길게 나타난다. 그럼 4번 파동은 짧게 나타나야 되고, 2번 파동이 심플하게 나오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2번 파동이 심플한 폼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4번 파동은 컴플렉스, 복잡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2번 파동의 움직임이 짧았다. 이렇게 얇았다. shallow. 근데 파동이 크게 많이 안 빠졌다. 라고 한다면, 반면에 4번 파동은 깊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파동 변화의 법칙입니다. 근데 반드시 변해야 됩니까? 반드시란 말은 아니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죠? 가이드라인. 그렇게 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동 변화의 법칙 말고, 파동 변화의 법칙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서로 다르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파동 균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파동 균등의 법칙이 뭐냐? 파동은 서로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헷갈립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나? 조금 전에는 파동이 다르다 그러더니 지금 파동이 같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자, 파동 변화의 법칙은 2번 파동하고 4번 파동 간의, 다시 말해서 조정 파동 간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이라면, 파동 균등의 법칙은 충격 파동 간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입니다. 충격 파동 1번 파동하고 3번 파동하고 5번 파동은 서로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골든 룰,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설명할 때 3번 파동이 제일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 3, 5가 같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이지만, 통상 우리가 이야기로 3번 파동은 제일 기니까 빼고 뭐하고 1번 파동하고 5번 파동하고 서로 같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동 균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관계를 설명한 그 법칙이 파동 변화의 법칙이라면, 파동 균등의 법칙은 보다시피 1번 파동과 5번 파동이 서로 같게 나타난다. 혹은 조정 파동 중에 ABC 파동 중에서 A 파동하고 C 파동도 같게 나타난다 하는 것도 역시 파동 균등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법칙들은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이죠. 자, 파동 균등의 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파동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4번 파동의 법칙이 뭐냐니까, 4번 파동 1, 2, 3 다음에 4번 파동이 떨어지는 법칙이고, 하락하는 파동인데, 이 4번 파동은 앞선 3번 파동을 세분했을 때 4번, 네 번째 파동과 서로 겹치는 경향이 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우스를 잘 보시면, 자, 이게 1이고요. 요게 2고요. 요게 3이고요. 요게 4죠. 그래서 요 4인데, 이 4번 파동은 바닥은 어디하고 겹치느냐? 이 3번 파동도 충격 파동이니까 아까 몇 개로 나눠준다 그랬죠? 5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3번 파동을 세분하면은, 잘게 나누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지는데, 이 5개 나눠진 것 중에 네 번째 파동, 이 파동의 바닥하고 3번 파동의 작은 파동 4번, 네 번째 파동하고 큰 4번 파동하고 서로 바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4번 파동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그렇게 되는 꼭 무조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대충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우리한테 매우 유용한 게, 예컨대 파동 변화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자, 현재 움직이는 파동이 1지나 조정 2지나 조정을 받고 3 팍 올라갔다가 4번 조정을 받는다고 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4번의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2번 파동이 어쨌냐를 보면은, 아, 2번 파동이 짧았네, 기간이 단기간이네, 그럼 우리는 4번은, most probably, 아마도 상당히 길게 나타날 거다라고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4번 파동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현재 3번 끝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정이 대충 어디까지 갈까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앞에 이미 3번 파동을 지나갔으니까 그 3번 파동을 나눠봤을 때 그 안에 세분되어 있는 작은 네 번째 파동하고 대략적으로 겹치겠구나. 아, 그 정도까지는 가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제가 계속 왜 대략적이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절대 불가점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까지 갈 거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앞으로 이놈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궁금한 참에는 상당히 유용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파동을 이렇게 해서 카운트하는 예를 하나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파동 법칙에 따라 가지고 파동 법칙에 따라서 파동을 카운트하는 예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매겨보자. 그죠? 여기가 1번 파동이라 하죠. 그죠? 1번.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렇겠죠? 자, 1이고 2죠. 그 다음에 이 1번 파동도, 요 1번 파동도 충격 파동이니까 세 번 하면 모두 몇 개로 나눠집니까? 5개로 나눠지죠. 1, 2, 3, 4, 5로 나눠집니까? 그죠? 그리고 요 3번 파동도 가장 길어야 되죠. 실제로 길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 1, 2, 3, 4, 5구나. 끝났구나. 그 다음에 A, B, C 조정이었죠. 그렇죠? 아, 1이구나. 여기가 1이다. 그죠? 여기는 뭡니까? 아, 2구나.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3인가요? 아니죠. 그죠? 왜? 이 3이 되기에는 택도 없이 짧죠. 그럼 3이 아닙니다. 그럼 3이 여기 뭡니까? 3은 아직도 멀었고, 3번 파동 안에 첫 번째 파동이겠죠. 아까 여기가 1번 파동 안에 첫 번째 파동인 것처럼 여기는 3번 파동 안에 첫 번째 파동, 여기가 3번 파동 안에 두 번째 파동, 여기가 3번 파동 안에 세 번째 파동, 여기가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3파동도 세분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지죠. 3번 파동이 제일 길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또 세분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파동을 세분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컨대 하나의 사이클이 예컨대 몇 백 년 걸리는 사이클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을 나눠보니까 그 안에 사이클이 하나의 주기가 몇십 년 걸리는 사이클이 있고 그걸 나눠보니까 몇 년 걸리는 사이클이 있고 그 안을 나눠보니까 예컨대 몇 달 걸리는 거 다시 나눠보니까 그 안에 몇 주 걸리는 거 며칠 걸리는 거 몇 분 걸리는 거 몇 초 걸리는 것까지 극단적으로 심지어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세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각각의 세분된 파동조차도 뭘 지켜야 됩니까?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보다시피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제일 길어야 되고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은 겹쳐서는 안 되고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는 좋은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동 형태 이거 그럼 알겠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파동 우리 왜 알라 그러냐? 왜 알라 그러냐? 예컨대 자, 우리가 출발점에서 자, 1번 파동 출발했고요. 1 다음에 2 다음에 우리가 이쯤 이따 치자 이거죠. 칩시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예상하기로 1번 파동 지나 2번 파동 지나고 현재 우리가 어디 와 있다고요? 3번 파동 와 있죠. 3번 파동 어떻게 그랬습니까? 제일 길고 강력하다 그랬죠. 어째 됩니까? 그야말로 요새 그 젊은이들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죠. 이때 어째 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에다가 때려넣어야 되겠죠. 왜? 3번 파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크게 날아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니까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합니다. 내비게이션.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 가려고 저희 집에서까지 당연히 내비기를 켜고 왔습니다. 내비가 한참 가다가 목적지까지 몇십 킬로 남았다. 그 다음에 가다가 인터게이트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라, 왼쪽으로 빠져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내비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저희 집에서 이까지 출판사까지 왔을 때의 거리 중에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야, 근데 약속 시간이 얼마 남았다. 빨리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겠네. 아니면 좀 천천히 가도 되겠네. 등등을 감안해 가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영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1번부터 5번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난한 상승 사이클 중에서 우리가 1번 파동 상승세의 초입에 와 있는지, 한참 진행될 때 와 있는지, 아니면 막판에 와 있는지, 아니면은 일단 1단계 상승 1번 파동이 끝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지, 상승 파동 3번 파동이 끝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쉽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 내가 지금 와 있는 위치가,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위치가 내가 수원쯤 왔는지, 대전을 지났는지, 대구를 지났는지, 부산 톨게이트 바로 앞에 와 있는지 이를 엘리어트 파동은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동 이야기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파동을 카운트하는 사례를 하나 제가 설명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실제로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법칙을 조금만 더 설명합니다. 자,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종종 3번 파동이든 5번 파동이든 또는 1번 파동이든 간에 상승세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파동의 길이가 훨씬 길게 나타나는 경우를 파동이 연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닥스의 파동을 세었을 때, 자, 여기가 1번 파동이었고, 이게 2번 파동이었죠. 그렇죠. 그다음 이게 3번이었잖아요. 근데 3번 파동을 잘 보면은, 통상적인 3번 파동이라면, 근데 이게 1이고 2니까, 이 정도 기간이 그랬다면, 3도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거로 예상되는데, 훨씬 더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3번 파동이 연장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 파동이 통상적으로 파동이 길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3번 파동은 연장되는 것은 충격 파동만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1번 파동이거나 3번 파동이거나 5번 파동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럼 셋 중에 하나만 연장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번 파동이 연장되고 나면은 3, 5번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1번 파동이 연장 안 됐다면 3이나 5 중에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3번 파동마저 연장 안 됐다? 그럼 5번 파동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연장은 몇 번에 안 한다고요?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파동을 매길 때 1, 2, 3, 4, 5, A, B, C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이때까지 제가 본 경험에 따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3번이든 5번이든 뭔가 연장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예외가 되거나 예상한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케이스보다는 변형이 훨씬 많고요. 그 변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장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길게 연장될까요? 그렇죠. 3번이 제일 길게 연장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파동 연장의 8, 90%가 3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한 11, 20% 정도가 5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이고, 1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1번 파동은 이제 상승세가 막 출발하는 단계니까 그게 처음부터 힘을 빼가지고 길게 연장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파동을 매길 때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 하는 말씀을 파동 연장에서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파동 연장 말씀 보여드렸듯이 이 경우에는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이 3번 파동이 연장 길게 나타난 게 바로 3번 파동이 연장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파동이 연장된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죠. 1번이 길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이고, 5가 나타나는 게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예는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3번 파동이 길게 연장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는, 이거는 5번 파동이 1, 2, 3, 4, 1, 2, 3, 4까지 가다가, 이게 5가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하면서 5가 연장되는 경우인데, 제가 특별하게 5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컨대 1번 파동, 2번 파동, 3, 4 다음에 5번 파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파동을 매길 때 현실에서, 자, 여기까지 1이죠? 여기가 2죠? 여기가 3이죠? 4죠? 아, 이거 5구나.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여기까지 뭡니까? 아, A구나. 그 다음에 B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상합니까? C로 이제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올라갈 걸 보여지는데, 이게 조정을 안 봐주고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다시 말해서 5가 5로 끝나고 있어. 5로 끝나고 있어. 아니라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까지가 해서 여기부터 이까지가 커다란 5번 파동이 나타나면서 5번 파동이 길게 연장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 있냐니까 5번 파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A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B는 5번 파동의 꼭지점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봐라. 1, 2, 3, 4, 5 다음에 다시 올라가니까 계속 상승세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이쯤에서 계속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매수할 텐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C 조정 파동이 매우 급격하고 강력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4번 파동의 법칙 설명했었죠. 뭡니까? 1, 2, 3 조정 파동이 4번 파동의 바닥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5번 파동에서 끝난 다음에 A, B 다음에 C 파동 조정 파동은 5번 파동의 바닥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주가가 4번 파동 지나면 5번 파동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더 올라갔는데 이후에 하락폭이 어디까지 빠집니까? 4번 파동 바닥까지 까마득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 파동 시기를 특별하게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킬러 C라고 말합니다. 킬러 C.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뼈도 못 추린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킬러 C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매기실 때 특히 5번 파동이 연장된다.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5번 파동이 연장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3번 파동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일반적인 경우니까 3번 파동이 연장되고 나서 킬러시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없다는 말은 아니죠. 세상에 주식시장에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확률적으로 봐서 매우 낮다. 얼마쯤 낮나요? 글쎄요. 5%도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5번 파동이 연장되면은 이거는 매우 뭡니까? 강력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 파동, ABC 조정 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가 쓴 책 중에 상당 부분은 뒤쪽에 조정 파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정 파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격 파동은 그야말로 1, 2, 3, 4, 5 되니까 웬만하면은 다 파동을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가지고 1 다음에 2가 있고 2 다음에 3이 있고 3 다음에 4 있고 4 다음에 5가 있는데 나름대로 파동을 매기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3번 파동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길죠. 또 4번 파동을 설명하였습니다만은 4번 파동이 되게 복잡하고 길게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3번 파동을 매기다가 길게 나타나고 주가가 급등하더라. 일단은 이거 3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4. 그 다음에 5일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살짝 올라가니까 1일 거야. 이거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 파동으로 접어들면 이게 ABC 파동으로 접어들면 이게 뒤에 나오는 지금부터 설명할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플랫이 될 수도 있고, 더블 3가 될 수도 있고, 트리플 3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희귀맹측한 여러 가지 복잡한 파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리학에서 조정 파동을 견디면 다시 우리에게는 어떤 파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상승 파동, 충격 파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만사에서 항상 좋은 날이 있을 수는 없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날이 있고요.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날씨도 그죠? 항상 좋지는 않죠. 비가 오는 날이 며칠 이어지다가 장마, 더구나 올해는 비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다시 맑은 날이 오게 돼 있고, 날씨가 막는가 하면 다시 비가 오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상승과 조정을 이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조정파동입니다. 조정파동에는 크게 나누어가지고, 지그재그, 플랫, 트라이앵글, 그리고 이레귤라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제일 왼쪽에 있는 파동을 지그재그라고 말합니다. 지그재그. 엘리어트가 참 이름을 참 재밌게 지었습니다. 지그재그. 뭡니까? 삐쭉삐쭉 움직이는 걸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은요. 플랫은 A 파동이 하락한 것과 그 다음에 B 파동의 반등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평평하다 그래가지고 플랫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이레귤라, 불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A 파동으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 B 파동이 반등하는데 이 B 파동이 A 파동의 출발점을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레귤라입니다. 아까 앞으로 좀 돌아가서 파동의 5번 파동의 연장을 볼까요? 5번 파동 연장에서 자, 여기가 5번 파동 끝이죠. 그 다음에 A, B, C죠. 근데 이 B 파동의 꼭지는 5번 파동의 꼭지보다 위에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규칙 이레귤라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A, B, C 파동이 나타날 때 통상적으로 A 파동이 있고 B 파동은 5번 파동의 꼭지보다 낮고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는 일반적인데, 아니면 높더라도 B 파동이 A 파동 출발점 근처까지 가는 게 보통인데, 플랫인데, 이레귤라는 B 파동이 5번 파동 꼭지점보다도 위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C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까마득하게 떨어지죠. 이 C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죽음의 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레귤라에 걸리면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사람들은 더구나 이 B 파동을 상승파동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야, 끝내주는구나, 올라가는구나, 라고 사겠죠. 올라갈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레귤라,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에서 삼각형은 똑같습니다. A, B, C, D, E가 되는데, 특히 삼각형은 4번 파동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동을 매길 때 잘 모르겠으면 삼각형의 꼴로 나타난다. 저거 무조건 4번이야. 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설명할 때 역시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각각의 파동을 나누면은 5, 3, 5로 나눠진다. 라고 합니다만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플랫. 평평하게 움직인다. 그죠? 플랫 평평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 파동하고 B 파동하고 비슷하게 같이 나타난다 해서 플랫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은 어떻습니까? A 파동 떨어지다가 B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C가 까마득하게 떨어지는 게 불규칙. 그렇죠? 마지막으로 삼각형은 마지막으로 삼각형은 5번 파동이 연장될 때 아까 설명했듯이 5번 파동이 연장될 때 이레귤라, 불규칙이 나타나서 설명한 바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삼각형, 그러니까 A와 B와 C와 D가 E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몇 번 파동에서만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4번 파동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동의 법칙, 조정 파동, 등등을 배웠고요. 그 외에 이제 조정파동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한 게, 예컨대 지그재그와 플랫이 결합된 꼴,
또는 지그재그와 지그재그가 결합된 이중 지그재그, 플랫과 플랫이 결합된 이중 플랫, 또는 지그재그와 플랫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파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배워왔는데, 왜 배우려는 거죠? 우리가 파동을 이용해서 어디쯤 가고 있느냐, 앞으로 주가가 오르건지 내릴 건지를 앞날을 좀 알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자동차로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디쯤 와고 있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은 어디쯤 가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한번 파동을 매겨봤습니다. 자, 그런데 파동을 매길 때요, 파동 매기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요령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alternate counting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계산, 대체 계산 정도 되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기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가 똑같다고 그랬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똑같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은 예컨대 용산에서 강남까지 가라, 한남도까지 가라, 그러면은 강변북로를 타가지고 영동대교를 건너서 가라 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길이 막히든, 중간에 사고가 나든, 심지어 중간에 다리가 폭파되는 간에 얘는 죽어나서나 계속 강변북로를 통해서 영동대교를 지나서 무조건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요즘 내비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교통사정을 감안하여서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죠. 그죠? 항상 인터넷 베이스로 돼가지고 길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본래 영동대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 막히네, 영동대교 가자마자 하나 더 가가지고 성수대교 건너가서요. 그죠? 성수대교 건너가서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그러니까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니 그게 사고가 났으니까 좌회전하지 말고 계속 더 내려가서 경보가 아프다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등등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길을 다르게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계산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파동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오래된 내비처럼 한번 이 길이야 라고 하면 절대 수정하지 않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련해 놓고 이걸 거야 했다가 가다 보니까 근데 그 파동 계산이 모순이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일 거야. 지금 1일 거야 했는데 2번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1번 파동의 바닥 밑으로 싹 내려가 버렸다. 틀린 거죠. 그럴 때는 1이 아니고 2가 아니니까 새롭게 파동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고려해 볼 때, 자, 이 과거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거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파동을 과거로부터 따져보니까 대략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얼핏 보기에 불규칙한 파동을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눈에 잘 보이게 일단은 직선으로, 소위 종가 기준으로 파동을,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에 따라서 파동을 매길 때,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때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1994년도에, 그죠? 1400에 부족해서 270까지 까마득하게 들었던 이야기 했었죠. IMF 때. 이것도 여기입니다. 제가 이날 어디 증권회사에서 지금의 파동이 나중에 이 파동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을 세집니다. 우리는 5번째 파동에 하나 와 있으니까 떨어질 겁니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크다는 상승파동 1번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파동 2번.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상승 2번 파동 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파동의 출발점 내지는 조정파동이 어디까지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1번 파동에서 이까지를 하나의 파동 조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 B, C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파동을 매기면 예컨대 1, 2로 해가지고 출발하면은 파동이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니까 이 결국은 2018년도에 2600까지 갔다가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거의 1500m까지 처박혔던 이 길다란 이 파동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자, 이 지금 복잡한 파동, 이게 뭡니까? 이게 삼각형이죠, 그죠? 이 삼각형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4번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번 파동, 2018년도가 2월달이 2600 넘어간 것이 5번 파동의 끝이고, 모든 상승파동의 하나의 사이클은 끝나고, 지금부터는 A, B, C 조정이 남아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던 데가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동학개미가 어쩌고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파동은 상승 파동이 아니고 하락 파동에 대한 단순한 반등이야. 그런 다음에 조만간 다시 한번 와장창창창 크게 추락하는 C 파동에 또 대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파동 계산이 비관론입니다. 반면에, 아니야, 아직 멀었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보려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정권회사에서 지금의 파동은 다섯 번째 파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꼭지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그 이후로 IMF 때 277까지 갔던 파동이 여기가 2번이고, 저는 아까 비관론으로 볼 때는 뭡니까? A, B, C로 여기서 그걸 2번 파동으로 봤는데, 혹은 그게 아니고, 요까지를, 이 단순한 2번 이까지를 하나의 잃어본다면, 1, 2.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3이고, 그리고 아까는 물어봤죠? 5로 봤는데,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3월달에 갔을 때가 4번 파동이고,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파동은 5번 파동이야.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양쪽으로 파동 계산은요, 그야말로 극단론으로 갈리죠. 비관론으로 본다면, 현재 코로나로 해서 3월달까지 추락했다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반등하고 있는 파동은 충격 파동도 아니고, 상승 파동도 아니고, 하락에 따르는 반등에 끝나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암울한 하락 파동이 될 것이고, 그 하락 파동은 근데 지난번 코로나로 인한 주가가 대략 한 147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밑으로 C 파동이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고, 따라서 뭐 1300이 되든 1200까지 되든 간에 추락하고 나서 비로소 조정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게 비관론. 반면에 낙관론은 아니야, 그거는 4번 파동이고,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는 마지막 5번 파동이 남아있고, 그 5번 파동은 다시 말해서 지난번 3번 파동의 고점보다는 넘어가야 되니까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던 2600보다는 훨씬 넘어가서 예컨대 2700이 되든 2800이 되든 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조정이 있든 말든 그때 가서 생활 일이야 라고 하는 게 낙관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파동을 매겼을 때 우리의 모순이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낙관으로 보고 싶더라도, 파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파동 불가침의 법칙이 1번 파동하고 예컨대 겹친다든지 2번 파동이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3번 파동이 제일 짧다든지 하면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현재로 봐서는 낙관론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비관론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큰 모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애매한 상태인데 최소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케이, 비관론으로 보자 그냥. 오케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돼서 앞으로 떨어질 거야. 지금이 반등으로 보자 이거죠. 라고 보더라도 아직도 시장을 그러면 앞으로 조만간 시기가 져가지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겠네요는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가 추락했던 올 3월 달입니다. 이후에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고 있느냐니까 이까지가 4번 파동 낙관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앞으로 5번 파동일 거야. 근데 예컨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5번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오름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상승파동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떨어지는 거야? 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5번 파동은 무슨 파동이라고 그랬죠? 충격파동. 맞습니까? 충격파동 모두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5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현재 제가 1, 2, 3, 4, 5라고 매긴 것은 5번째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인 거야. 따라서 지금으로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5번째 파동의 두 번째 파동 ABC 조정이 나타나고 다시 5번째 파동의 5번 파동에 3번 파동이 나타나면서 막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불꽃 5번째 파동에 5번째 파동이 나타나면서 아까 제가 증권회사 직원들 앞에서 지금의 파동은 5번째 파동에 5번째 파동에 5번째 파동이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앞으로 far to go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파동들 아까 볼까요? 앞에서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파동 낙관론에서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게 2018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까지의 파동이죠.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2년 1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렇죠. 25개월쯤 걸렸습니다. 따라서 25개월 동안 4번 파동의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3월 달부터 파동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이 8월 달인데 이제 9월 달 이제 9월 1일인데 세상에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한 5, 6개월 반짝 5번 파동 오르건 상승 파동 끝 하락이라고 매기기에는 상승 파동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파동의 기간이 25개월 됐다면 하다못해 5번 파동은 25개월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10몇 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엘리베이터 파동에는 기간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파동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을 볼 때 이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근데 최근에 살짝 2,400 살짝 넘은 걸 가지고 끝났다라고 매길 수는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반등하고 현재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 혹은 100%를 양보해서 오케이 좋아 우리가 B라 해 B 오케이 B관론으로 가가지고 자 B라 합시다. B관론으로 봐가지고 자 B관론 봅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5번 파동에 꼭지 봤고 2018년도에 꼭지 봤고 현재 떨어지는 게 A 끝났고 코로나로 해서 추락이 A 파동이고 현재 나타나는 걸 B라고 하죠. 오케이 라 하더라도 기간으로 봐서 B 파동의 반등도 고작해서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A 파동에 걸린 기간이 얼마라고요? 25개월. 25개월 추락했다고. 그러니까 B 파동이 반등하는 것도 나도 최소한 10몇 개월, 20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더구나 B 파동도 세분하면은 몇 개로? 3개로 나눠지거든. 하락 파동, 조정 파동이니까 5개, 3개, 5개니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파동, 예컨대 지금 5번 파동까지 갔다는 이 파동도 이 B 파동 안에 세부 파동 스몰 a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파동을, 물론 5번 파동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하기는 것도 아직은 성급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3월 달부터 이까지를 8월 주까지의 파동을 하나의 상승 파동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1번, 또 5번째 파동의 1번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상승 파동이 2개나 더 남았으니까 한참 기간이 남아있고, 혹은 비관으로 봐서 이걸 B라고 하더라도 이 B 파동을 나눴을 때 B의 A, B의 B, B의 C가 또 세분될 테니까 앞으로는 더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B의 C는 또 올라갈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동 올라갈 일은 한참 더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비가 내가지고 지향번이 나가지고 말이야, 엘리어트 파동에 따르니까 지금 현재 B라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은 빨리 주식을 팔고 금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 돈 가지고 현찰로 어딘가 딴 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뭐 낙관론으로 보든 간에 비관론으로 보든 간에 앞으로 주식은 좀 더 올라가고 날 테니까 그때 가서 차분차분 우리의 방향을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결정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대충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한 것들 중에서 여기에 지금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질문이 기억이 나니까 1번 파동의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라고 되었었는데 쉽죠, 그죠? 어디서 출발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제일 낮은데, 그죠? 제일 낮은 거, 주가가 제일 낮을 때, 그때부터가 바닥이 아니겠어요? 바닥부터 출발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A, B, C 끝난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할 때는, 조정이 끝난 다음에 새로 출발하는 시점을 1번 파동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1번 파동을 매기는 일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거는 좀 매우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엘리어트는요, 원전을 보면은, 엘리어트는 세상만사 모든 움직임을 법칙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법칙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황금 분할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피보나치 비율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10건 중에서 글쎄요, 한 2-3건밖에 안 돼요. 주가가 예컨대 100포인트 오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예컨대 100포인트 오르면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 가지고 61.8% 조정을 받거나 38.2% 조정을 받는다라고 책에는 쓰였습니다만은, 그 이론대로 종합주가 코스피 지수가 예컨대 1000에서 1100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1번 파동이니까 다음에 2번 파동은 예컨대 61.8% 떨어져 가지고 아마도 61.8포인트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2번 파동의 바닥으로 매기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 비율을 알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뭡니까? 가이드라인, 레퍼런스. 대략 주가가 100포인트 올랐으니까 아마 한 68포인트, 61.8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야. 1차 타겟은 38포인트, 38.2% 떨어질 거고, 2차 타겟은 50포인트 떨어질 거고, 3차 타겟은 61.8포인트 떨어질 거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실제로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하기보다는 그냥 레퍼런스로 두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 질문이, 조건식도 알려주세요. 엘리어트 파동에는 조건식이라고는 없습니다. 조건식이라 하면은 아마도, 예컨대 RSI가 얼마 이상이고, 이동평균 2개 만나고, 이런 식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그 절대 불가침의 법칙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서양에, 예컨대 구글을 이런 데 찾아보면은 외국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현재 파동을 카운트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에 설치하고 거기다가 차트를 입히면 컴퓨터가 저절로 여기까지 1이고 여기까지 2고 여기까지 3이고 다 계산해주는 그런 AI로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글쎄요. 그게 조건식인가요? 조건식이라고는 그 외에는 조건식이라고 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조건식 알려주세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량주와 가치주 중에서 어느 종목 비율을 높여야 되나요? 우량주가 가치주 아닌가요? 아마도 통상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누죠, 그죠? 성장주, 근데 코스닥에 있는 이제 갓 시작되는 벤처 같은 식들, 이제 막 그 회사의 가치보다는, 밸류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는 게 가치주. 반면에, 그게 성장주. 반면에 가치주는 회사의 자산, 예컨대 부동산을 잔뜩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설령 망하더라도, 땅만 팔더라도, 그래서 큰 돈이 되는 이런 제사, 또는 회사의 네임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업력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내재 가치가 인트리직 밸류가 튼튼한 회사를 가치주라고 말하고 한다면 어느 종목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느냐? 이럴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예컨대 충격할 때는, 상승할 때는, 그죠? 예컨대 1번 파동이거나 특히 3번 파동이거나 특히 5번 파동일 때는 주가가 모든 종목이 다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날아갈까요? 당연하죠.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더 급등합니다. 그럴 때는 충격 파동일 때, 3번 파동일 때, 5번 파동일 때는 당연히 성장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잔뜩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비질거릴 때, 2번 파동일 때, 또는 4번 파동일 때, 시장이 그다지 올라가지 못할 때에는 모든 종목이 다 조정을 받고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집니다.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산이 빵빵한 회사. 부동산 잔뜩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자산 가치가 힘을 발휘하겠죠. 그럴 때는 가치주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될 때 항상 성장주가 좋아. 아니면 항상 가치주가 좋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때의 파동에 따라서 지금의 파동이 충격 파동이냐, 지금의 파동이 조정 파동이냐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바꾸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 날아가고 있죠. 그죠? 몇 번 파동일까요? 조정 파동일까요? 아니면은 충격 파동일까요? 당연히 충격 파동입니다. 상승 파동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주식을 담아야 됩니까? 그렇죠. 성장주들. 뭡니까?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거 담아야 되죠.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질거릴 때, 잘 못 갈 때, 그럴 때는 나름대로 부동산이 많은 회사, 또는 전통적인 회사, 소위 가치의 밸류가 높은 회사, 은행주라든지, 또는 과거의 전통주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들, 그죠? 시즈 캔디, 초콜릿 좋아합니다만, 시즈 캔디. 이런 회사, 게이코, 이런 회사. 쉽게 말해서 소위 시장이 조짐을 보일 때는 밸류가 있는 회사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파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주식시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적절한 대우가 뭐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주식시장에서 적절한 대우다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편이냐니까, 저는 저는 기술적 분석가, 저는 차트를 믿는 자입니다. 저 스스로는 차트쟁이라고 해요. 차트쟁이. 차트쟁이가 뭐냐? 차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고, 시장의 주가가 현재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만 분석하면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셀트리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셀트리온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Yes. 셀트리온의 주가가 바로 셀트리온의 대가죠.
아마도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에 셀트리온은 공매도에 상당히 공매도꾼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 셀트리온 회장님께서는 공매도꾼들 때문에 나 들어서 못할 테니까 나 주식 팔래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공매도의 공격에서 막아달라 할 정도로 했으니까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소위 저평가된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셀트리온의 주가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 그림으로 봐서, 차트로 볼 때 셀트리온의 주가가 그다지 뭐 하락할 거라든가 또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요? 예, 뭐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 현재 주가가 바로 적절한 대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매도를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계속 필요한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저도 공매도 할 줄 압니다. 공매도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해서 방문으로는 알긴 합니다만은, 약간 정보사에 가가지고, 저 공매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식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안 빌려주죠. 대주 안 해줍니다. 걔가 얼마더라? 2천만 원인가? 이렇게 안 해줍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소위 주식을 빌려가지고 대차거래 해가지고 공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생각했다면 쉽게 매도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무조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위 이제 숏 스퀴즈를 말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숏 스퀴즈가 뭐냐? 이렇게 공매도를 한 사람은, 주식을 빌려서 판 사람은 만기했을 때니까, 이렇게 주식을 산 사람은 그 주식을 안 팔면 되는 거죠. 그냥 끝없이 안 되면 물려주지 뭐 하는 식으로 안 팔고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려서 한 공매도꾼들은 빌렸으니까 언젠가는 그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됩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회사의 실적은 별로 없고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주가가 거품이 되었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엄청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요. 결국은 공매도꾼들이 포기하고 주식을 사서 갚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매도꾼들이 주식을 사느라고 주가가 오히려 더 급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회사의 체력이 있다면 충분히 공매도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가능한지요? 공매도 현재 다 6개월 연장됐으니까 뭐 제도적 보완책이라 한다면 오히려 공매도를 허용하되 우리도 에브리바디 일반인들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분호를 허용해 준다면 오히려 더 일반인들도 주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할 때 공매도로 들어가서 쉽게 좀 더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평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평평한 운동장이라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게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마 사전에 받은 질문은 또 있네요. 파동 이론이 현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제 왜 목소리가 제가 기어 들어가는지 아시죠? 파동 이론이 현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현대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동 이론이란 게 어차피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결국은 다시 좋은 날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5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상승 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또 조정을 파동을 만들고, 상승과 조정이
끝없이 반복되는 게 바로 파동 이론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또 우리의 인생도 좋은 날이, 굳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날, 맑은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굳은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거창하게 현대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컨대 우리의 어두운 날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좋은 날이 온다고 해서 항상 좋아할 것도 아닌 게 다시 시련이 닥칠 테니까. 근데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만은 IMF를 겪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IMF 이전의 국가신용등급보다 또 좋아졌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도 막 좋아졌고요. 그리고 구조도 조정도 됐고요.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개인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날과 나쁜 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결국은 파동에서 말한 대로 상승과 하락과 같이 어울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현대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게 해결의 부담도 현재 우리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또는 지금이 좋지만 조만간 시련이 있을 테니까 조심하자. 그런 시사점을 파동 이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준비된 질문은 모두 다 답변해 주셨고요. 예. 지금 강연 중에 추가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 몇 가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아까 준비된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기본적 분석은 전혀 사용을 안 하시는지,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참고를 하신다면은 기본적 분석을 언제 어느 정도 참고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는 차트쟁이긴 합니다. 차트를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적 분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냐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기업 안에서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고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내재 가치가 실적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각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실적과 기업의 내재가치 재무제표를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의 유니버스, 쉽게 말해서 관심 대상 종목을 대개 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 추립니다. 그리고는 그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를 가지고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보죠. 차트를 돌려보고 거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또는 일목균형표나 또는 RSI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얘가 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매수하고 팔라 그러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사 실적이 좋다거나 내재 가치가 좋다거나 등등을 가지고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초 단계로 내가 그래야 할 만한 종목을 고를 때 그때 근본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회사 같으면은 앞으로 비전이 있겠네 하는 종목을 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종목을 바꿔가면서 200개, 25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김중근 엘리어트 TV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방송 보면 주로 일봉을 참조하시던데요. 일봉으로는 파동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분봉으로 세분화해서 차트를 보는 게 좋을지 질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주봉은 잘 보지 않습니다. 월봉은 더더구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 때 과거 70년, 80년 동안의 주가를 전부 매일매일의 그래프를 종이에 그려서 그걸 갖다가 자기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는 그걸 가지고 파동을 연구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긴 기간에 움직이면 하늘 수 없이 주봉이나 월봉을 참고하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세부적인 파동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일봉을 봅니다. 혹은
일봉을 보더라도 파동이 잘 계산 안 될 때, 이렇게 주가가 아침 시작해서 팍 올랐는지, 아니면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올랐는지를 보려면 아무래도 분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봉도 당연히 참고를 합니다. 당연히 참고를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열혈 구독자분이신가 봐요. 교수님 평소에 매수 매도에 RSI와 일목균형표 많이 보시는데요. 그 밖에 더불어서 매수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이분은 매수 시점이 무척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RSI하고 일목균형표만 보는 편이고요. 물론 기술적 지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Encyclopedia of Technical Analysis, Technical Indicato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 백과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안에 온갖 기술적 지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표들을 분석해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것은 머리 터지는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중에서 선별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RSI하고 뭡니까? 일목균형표를 보는 편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맨날 우리 유튜브에서 설명했듯이 RSI가 30 밑에 있다가 위로 싹 머리를 들 때 그때 매수 타임을 잡거나, 혹은 좀 더 길게 보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주가가 일목균형표의 머리를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물론 그 전에 저란선과 기준선이 먼저 교차할 때를 다진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 위로 올라갈 때를 본격적인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그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 아까 일부 강연 중에 그 조정 구간의 킬러 C에 대해서 엄청나게 겁을 주셨어요. 이 독자분들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우리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딱 그 구간에 킬러 C가 나타났던 종목과 구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나요? 킬러 C가 나타나려면 저쪽은 5번 파동이 연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 3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5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킬러 C가 나타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5번 파동이 연장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5번 파동이 다이아고널 웨지가 나타나야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ABC 파동에서 B 파동이 그 5번 파동의 소위 이제 이걸 오소독스 탑이라고 합니다만은, 오소독스 탑보다도 높아지는 이런 파동이 이레귤러가 나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킬러 C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서 주가 지수에서 킬러 C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 유튜브를 돌아다니 보면은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킬러 C, 데인저 C라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봐서 킬러 C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때까지 저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어때 지금을 킬러 C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핏 제가 그거 킬러 C 이거 보세요 라고 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은 어떤 조정도 있냐니까 러닝 커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 커렉션. 러닝 커렉션이 뭐냐? 근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반등하고 C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데, 러닝 커렉션은 A 파동에 비해서 B가 훨씬 더 올라가고 B 파동의 바닥 밑에 내려가지 않는, 소위 떨어지다만 응중하게 떨어지고 마는 이런 커렉션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ilure라 그래가지고 3번 파동의 꼭지보다도 5번 파동의 꼭지가 낮게 나타나는 소위 미달형에 관한 내용도 엘리어트 파동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제가 러닝 커렉션을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failure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엘리어트는 삼라만상 움직이는 그 주식시장 움직임을 법칙으로 책에다가 법칙으로 우겨 넣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예외인데, 요건 러닝 커렉션이야. 이거는 예외인데, 이거는 킬러시야. 요거는 예외인데, 이거는 이레귤라야. 라고 억지로 모든 것을 다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나타나기가 어려운 킬러시가 어떠니, 러닝 커렉션이 어떠니, 페일러가 어떠니, 이런 것들을 책에다 다 넣게 되었고요. 그것이 실제 나타난 빈도에 비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것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킬러시 그냥 그런 게 있다 라는 정도이지 킬러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니까 혹시라도 킬러시가 나타나는 구간이 온다면 선생님 개인 채널에서 꼭 경고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기본을 익히시고 선생님께 이제 심화학습 과정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질문들이 조정 구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조정 구간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삼각형과 상승수액이 차트 구분이 어렵다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파동이 워낙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지그재그, 플랫, 또 복합 등등으로 나타나는데 가끔씩 차트가 평평한 판때기 모양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쐐기형하고요 트라이앵글을 구분하는 방법이 쉬워요. 쐐기형은요, 그러니까 위에 삼각형이든 뭐든 간에 위쪽의 저항선과 아래쪽의 지지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손으로 그려볼까요? 이게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삼각형 아니겠어요? 이게 쐐기형 아니겠어요? 쐐기형 삼각형일 텐데, 쐐기형은 위쪽의 지지선과 아래쪽의 지지선하고 위쪽의 저항선의 방향이 같아요. 상승에 같아 나타나요. 이게 쐐기형이에요. 반면에 삼각형은 위쪽과 아래쪽의 방향이 달라요. 밑에 거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저항선은 내려가고, 그래서 위아래의 지지선 저항선의 방향이 다르면은 삼각형이에요. 혹은 삼각형이 위쪽이 하나는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은 수평으로 나타나는 것도 삼각형이에요. 혹은 위에는 내려가고 있고 아래쪽에가 수평으로 나타나도 삼각형이에요. 하지만 쐐기형은 아래쪽의 지지선도 상승하고 위쪽의 저항선과 같이 동반 상승하게 나타나면은 그게 쐐기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쐐기형과 삼각형은 보면 이게 쐐기죠. 요거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면 쐐기형에 만들어진 기간은 한 달 미만이에요. 반면에 삼각형에 만들어진 기간은 미니멈 한 달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거나 생기는 모양으로 보거나 삼각형과 쐐기형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이거 웨지 쐐기형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는 카카오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아래쪽의 지지선과 위쪽의 저항선이 서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쐐기형,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쐐기형의 후보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길게 아래 위로 A, B, C, D, E 하면 옆으로 길게 나타나는 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꼴이 삼각형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질문이 뭐였죠? 잊어먹었어요. 조정 구간에 차트가 평평한 판때기 모양으로 보여요. 네. 판때기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차트용어로 말한다면 렉탱글, 그죠? 직사각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렉탱글은 트라이앵글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렉탱글, 판때기 모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게 아마도 most probably 아마도 삼각형의 변형이고, 또 그게 삼각형이라 그러면은 되게 4번 파동일 공산이 높아요. 그러면 옆으로 판때기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간다면 어느 순간 되면은 삼각형이 4번 파동 다음에는 5번 파동이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판때기 모양이 길게 나타나면 조만간 언젠가는 한번 팍 뜨는 때가 나타날 거다라는 말이죠. 더더구나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았을 때 구름이 옆으로 가로 구름이 나타나면서 판때기 모양이 나타나고 아래의 등락폭이 약할 때는 재수가 좋으면은, 근데 제가 늘상 쓰는 말이 꿈에 산신령을 만나면
주가가 폭등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아마도 처음부터 못 보신 분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4파가 복잡할 때 5파 시작점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정확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 그건 제가 설명 안 했는데요. 그죠? 그런 망고불변의 법칙은 없는데, 삼각형의 경우에 통상 우리 내기가 쓴 1945년도 책입니다만은 전통적 기술적 분석법 패턴 분석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삼각형의 경우에는 위쪽의 저항선과 아래쪽의 지지선이 하나에 만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4번 파동을 삼각형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빡 5번 파동이 되려면 당연히 위쪽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오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항선을 그려놓고, 소위 고점을 그어가지고 저항선을 그려놓고 저항선 위로 주가가 빡 뜰 때를 5번 파동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그래도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시 좀 본질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요거 전에 교수님 차트에서는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것 때문에 이평선이 안 띄워져 있던데, 이평선은 일목을 먼저 보시고 이후에 참고하시는지 질문하시네요. 사실은 이 이동평균선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 안 보는 편이냐니까, 일목균형표에 우리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아니고 일목균형표 강의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단기 이평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장기 이동 평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즈모카 산진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선 기준선하고 이동 평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전환선은 9일 동안의 이동 평균이고, 그 다음에 기준선은 26일 동안 이동 평균이니까 하나의 장기 단기선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동 평균을 안 보더라도 일목균형표의 괴선들, 전환선, 기준선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 평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거죠. 괜히 이동 평균까지 끼웠다가는 가뜩이나 우리 댓글로 차트가 복잡하다고 어지럽다고 하시는 반에 거기다가 이동 평균까지 끼워 놓으면은 정말 복잡할 테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김준군 엘리어트 TV 구독자님들께 지금 답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서 매수 매도할 때 자기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선생님께서 혹시 어떤 매수 매도에 있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더불어 못 지키실 때는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못 지키는 데는 허다하죠. 사실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저는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엄청나게 오래 했죠. 근데 항상 그때마다 항상 다 돈을 벌었느냐, 항상 수익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볼 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외환딜러 오래 했습니다만은, 외환 트레이딩 하면서 달러엔, 유로, 달러, 파운드 그래 하면서 항상 돈을 벌었느냐,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고통과 좌절 속에서 보냈다고요. 근데 항상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면 다행인데 제 예상과는 달리 떨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찌 해야 되느냐, 원칙이란 게 복잡할수록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술적 지표를 종합 판단한다고 하는데, 종합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종합 변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기술적 지표를 차트에다가 딱 멋지게 폼나게, 남들 보기 폼나게 쫙 띄워놔요. RSI, 스토캐스틱, MACD, 엔빌로프, 일목균형표 탁 띄워놨어요. 근데 보니까 RSI는 사라 그러고, 엔빌로프는 팔라 그러고, MACD는 사라 그러고, 스토캐스틱은 팔라 그러고, 뭐 그렇다 해서 각 지표도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신호를 따르십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봐, RSI가 사라 그러잖아. 거봐, MACD가 사라 그러잖아. 라고 지한테 유리한 방향의 지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적 지표를 많이 참고하면 참고할수록 점점점 사람은 뭘 믿게 되느냐. 10가지의 지표가 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겠죠. 팔아야 될 텐데 팔기는 싫어. 팔면 손해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표를 지가 보는데 10개의 지표가 있는데 10개의 지표 중에서 9개가 팔아라 그래요. 근데 나머지 한 지표, 근데 뭐라 그럴까, 뭐 일목균형표가 사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뭐 믿습니까? 9개 당 들어야 일목균형표가 최고야 라고 일목균형표를 믿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편이냐니까, 시작할 때 제가 종종 강의에서 조강지처라고 말합니다만은, 시작할 때 왜 샀노? 뭐 보고 샀냐? 를 꼭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샀냐? 이동평균이에요. 골든크로스 나서 샀습니다. 오케이. 언제 팝니까? 이동평균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샀지? MACD가 사라 그래요. 오케이. 언제 팝니까? MACD가 팔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샀어요? RSI가 32로 올라가니까 샀습니다. 오케이. 언제 팔아요? RSI가 70m 내려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 때는 MACD 믿고 샀는데 조금 이따 주가가 쭉 떨어지는 바람에 MACD가 팔라 그래. 그럼 팔면 손해야. 이럴 때 사람들은 MACD가 팔라 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에이, MACD 좀 늦더라. 다른 지표 없어? 스토캐스틱. 봐, 아직도 사 그러잖아. 스토캐스틱으로 넘어가요. 좀 이따가 주가가 더 떨어져. 스토캐스틱 먼저 팔라 그래. 에이, 스토캐스틱 안 맞잖아. 뭐 없나? MFI. 그렇지. MFI 사라고 하잖아.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변명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도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RSI가 사라 그러면 언제 팝니까? RSI가 팔 때 팔아야지. RSI가 팔라 그러는데 불구하고 MACD 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이야기가, 살 때 마누라 말 대고 샀으면 팔 때도 마누라 말 듣고 팔아야지. 살 때는 마누라 말 듣고 샀는데 팔 때는 옆집 아줌마 말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조강지처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시작이 뭐냐? RSI. 오케이. 팔 때 뭐야? RSI. 그럼 RSI가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RSI가 틀리면 손해보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 손해볼 때는 손해가 적습니다. 먹을 때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적 지표가 시키긴도 안 하니까, 마누라 말을 안 들으니까, 괜히 살 때는 마누라 말 듣다가 팔 때는 옆집 아줌마, 옆집 아가씨, 다른 사람 말에 기웃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쩌면 오늘 강연 시청해주신 분들이 가장 호기심을 느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개인 투자자로서 승률은 얼마나 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쯤 될까요?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60, 70% 좀 안 되나 싶어요. 한 40%는 손해를 봤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어요. 왜 샀죠? 오른쪽으로 샀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5만원에 샀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식을 5만원에 팔았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왜 팔았죠? 떨어질 줄 알고 팔았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식을 샀어. 오를 줄 알고 희망의 부풀어 샀는데, 오르는 개뿔 주가가 계속 떨어져.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근데 45,000원에 눈물을 머금고 5만원에 쓴 삼성 주식을, 뭐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주식을 45,000원에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죠? 4만원, 3만원, 2만원 될 것 같으니까 45,000원에도 건지자는 생각으로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주식을 45,000원에 팔았다는 말은 시장에 누군가가 그 주식을 45,000원에 홀라당 사갔다는 말이네. 그 사람 왜 샀죠?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샀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오른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내린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내린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어하게 보더라도 거래에서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확률은 몇 프로냐? 50대 50밖에 안 됩니다. 상대방은 분석 안 한 것 같습니까? 예? 상대방은 재미로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면 사고 뒷면 나면 파는 것 같습니까? 상대방도 치열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주식을 거래합니다. 외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돈을 벌려면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저 같은 게 좀 승률이 높다 하여 높아봤자 60%요. 높아봤자 70%입니다. 3, 40%는 손해를 봤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남느냐? 50도 50이라도. 근데 승률이 40%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승률이 30%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야? 30% 먹을 때 왕창 먹고 70% 손해볼 때 조금씩만 터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상당수 주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하느냐? 주식을 샀다가 5% 수익 나면 10% 수익 나면 그게 어디냐? 라고 재빨리 팔아요. 그리고 5% 10% 수익 났다가 좋아하죠. 그러다가 또 다른 주식을 샀는데 요번에 틀려. 옆에는 5% 손해봅니다. 10% 손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팔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팔어. 그렇죠. 그러니 5% 먹고 20% 터지고 10% 먹고 30% 터지고 30% 먹고 반토막 날아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그 기법이랄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을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10번 거래하면 한 30번 손해 터집니다. 다만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파악해서 빨리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로는 손절해 틀렸다고 생각해 빨리 손절해 라고 말은 하지만 인간인지라 저 역시 손해 나는 게 싫고요. 하루만 버티면 될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내가 RSI 말고 MACD는 사라 그러는데 RSI 안 믿고 MACD 믿고 싶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도리게 생각하면 저 역시도 마누라 말 안 듣고 옆에 아줌마 말 들었다가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강지자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오늘 강연 함께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의 흙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코스피 낙관적으로 오파의 5번째 파동 위에 있는 지금, 비관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이어질 비파 위에 있는 지금, 저희 방송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게 마지막 인사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면, 아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법을 쓰기로 했다면
비법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게 살아남는 이 시장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칙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